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죠. 이 대통령은 특히 3대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과의 특검법 협상 파기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지도부 내홍이 드러났는데요.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정치권 동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 바로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삐 혹은 웅웅거리는 잡음이 들리면서 집중하거나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심하면 불안과 우울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명의 증상과 치료, 또 생활 속 관리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알아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오늘 오전도 상승세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국내 증시 거듭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코스피 4흘 연속 장중 고점을 돌파합니다. 현재는 1.2% 오름세로 3,38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8,232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3,84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1,000억 원 넘게 팔아냅니다. 오늘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큰 반도체 투톱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을 넘으면서 52주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 9거를 연속 상승인데요. 장중에 32만 원 선을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지금은 6.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2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죠. 네,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39% 오름세로 846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이 1,06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597억 원 사작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00억 원 가까이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총 1위 알테오젠이 현재 4.2% 오르면서 10위권 내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이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 증권사인 시티증권이 반도체 풍향계로 알려진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업황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까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은 1,390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약세입니다. 1,38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1,627원, 엔화 941원대에 거래됩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난 우리 근로자들이 드디어 오늘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번 구금 사태로 한미 양국 관계에 잡음이 생긴 가운데 미국이 이번에는 관세 카드로 재차 압박에 나섰어요. 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관세를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대로 수용하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7월이었죠. 양국은 상호관세 15%, 이 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 합의했는데 하지만 이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방식은 어찌할지 이익은 어떻게 나눌지 등을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실무협상단이 도착해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했지만 이 세부 사항들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미 상무장관은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유연함은 없을 것이다 강조했는데 일본이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용처를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인정한 것처럼 한국도 투자 문제는 미국 뜻에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한동안 뜸했던 미국의 관세 위협이 다시 나온 걸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갑작스레 미국을 방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워싱턴 DC가 아닌 뉴욕으로 입국한 김 장관은 이곳에서 러트닉 장관들과 만나 양국 간 협상 모멘텀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카운터파트가 온다는 소식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협상의 세부 조율을 매듭 짓고 협정 문안에 서명하는 일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가뜩이나 이처럼 미국의 압박 메시지가 공교롭게도 이민 당국에게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 나오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이번 구금 사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안보 이슈 역시 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풍파를 몰고 올 수 있는 요소들로 꼽히고요. 이로 인해 양국 관계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 국내 증시 시장에는 좀 이게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코스피는 어제장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모두 발언부터 코스피 지수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안 박스권에 갇혔던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고집하지 않겠다 밝히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 건데요.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상속세 개편론도 다시 부상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비상계엄 조치와 탄핵 정국에 휩쓸리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고요. 또 이와 별도로 올해 3월에는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의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법 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화두를 던진 성격입니다. 강론에서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현행 상속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인 기준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대선 공약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소비 쿠폰 얘기입니다.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신청 접수가 마감됩니다. 얼마나 많이 소비 쿠폰을 받아갔는지 찾아봤더니요. 10일 자정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중 98.8%인 약 5,020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는데 4년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1차 지급이 이렇게 끝나고 이제 곧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오는 22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전체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고요. 사용 기한은 1차 소비 쿠폰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우선 가구 단위로 정해집니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하고요. 부모, 형제, 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고 하고요. 또 다음 단계는 고액 자산가 제외인데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보고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92만 7천 가구 248만 명이 빠진다고 하네요.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가구원 전원이 2차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직장 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했다고 하고요. 또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보정 기준을 뒀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확인해 보시고 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물가 이 불경기 속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만금 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정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요. 오는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환경단체와 시민 등 1,300여 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항 건설을 취소하라 판결하면서인데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는데 재판부는 국토부가 가장 유사한 환경이라고 한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새만금 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보다 635배 높다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이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2020년 사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 9년간 진행된 사업 절차를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예. 국토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측이 예고한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될 경우 당분간 착공은 불가능하고요. 특히 올해 착공을 위해 이미 실시 설계 업체가 선정돼 관련 업체들의 타격도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정말 이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올해 꽃게와 전어가 대풍년을 맞았다는 소식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 가을에는 꽃게와 전어, 지갑 사정 생각하지 않고 실컷 먹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꽃게 위판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는데요. 무려 3,700톤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 꽃게 어획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덕분에 위판 가격은 10년 평균보다 18% 가까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합니다. 또 가을하면 전어죠. 전역 가격도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전어 산지인 서천에서 평균 낙찰가가 이달 기준 킬로그램당 14,300원으로 작년보다 50% 넘게 저렴하다고 하는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경매 가격을 보면 전어 상등급의 이달 평균 경매가는 킬로그램당 5,385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0% 가까이 저렴하다고 하네요. 자, 네. 올가을에는 가을에 이 전어와 꽃게를 좀 실컷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 조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은 불법 사채 일당 3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는데요. 예. 자그마치 최대 6만 %의 이자를 뜯어냈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악독한지요. 이 대출금은 단 며칠 만에 갚게 했고 연체가 되면 가족들에게 협박 연락을 하거나 이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네.
얼굴 사진 옆에는 가족과 지인 정보를 판 사기꾼이라고 적기까지 해서요. 만기는 단 6일 연 4,000%에서 최대 6만 %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여기에 이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씩 추가 비용까지 받아냈는데 네. 한 피해자는 30만 원을 빌렸는데 6일 안에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300만 원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자만 원금의 9배, 이걸 연이율로 따지면 6만 %가 넘는다는 게 경찰 계산인데 이렇게 100여 명에게 7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2배가 넘는 18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네요. 당장 하루가 급한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짠 일당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소식인데요. 자, 유족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죠. 갯벌에 고립됐던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벗어 건넨 이 이재석 경사 이야기인데요. 이 노인은 해경 헬기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경사는 밀물 때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6시간의 수색 끝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유족들은 당시 팀원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이 경사만 홀로 구조 활동에 투입됐다 비판했습니다. 이 고립자 구조 시 2인 1조가 원칙인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료들 역시 한 명만 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의아했다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물이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추가 인원을 보냈으면 살아 돌아왔다. 시스템이나 매뉴얼상 절대 일어날 사고가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이 해경 측은 처음에는 현장 확인자 한 명만 나갔다며 고립자를 발견했을 때 이 경사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말해 홀로 현장에 간 건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조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날씨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강릉에 단비가 내리네요. 네,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빗줄기가 굵은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가을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에도 모처럼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20에서 60mm 정도가 예보됐는데 가뭄 해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전국 곳곳에 강하게 집중이 되는데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곳곳에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로 구리 방향 월롱분기점 1차로에 사고 나서 하월곡부터 여파받습니다. 3일대로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에서 퇴계로 2가 교차로 쪽으로는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서운분기점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이후 하계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강에서 옥천 1터널까지 2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금강나들목 일대 밀립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논산분기점 1차로에 낙하물 있고요. 반대 논산 방향 호정 2교에서 차량터널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또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쪽으로는 서천터널 1차로에 사고 나서 미리 차로 변경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정체 빚고 있는데요. 둔내터널 안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현재 2차로 통행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취임 30일 때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에 첫 번째 기자회견 가졌었는데요. 이후 70일 만인 어제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기에 해외 순방 중 가진 약식 기내 간담회까지 합하면 취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한 셈입니다.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 하나의 말실수라도 나오면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정말 잘해야 본전인 어려운 미션인 셈이죠.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 매일 기자들 질문을 받는 도어 스태핑 진행했었는데 대통령의 답이 자꾸 구설에 오르다 보니까 중단한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의지 워낙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자회견의 소탈하고 자유로운 형식도 주목받았는데요. 미리 질문자를 정해주는 이른바 약속 대련,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무작위로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분야별로 공통 질문 2개씩을 먼저 받기도 했는데요. 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적은 비영리 독립 언론의 경우 미리 영상으로 질문을 촬영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질문을 받겠다, 기자들의 질문 계속 독려했는데요. 그 결과 기자회견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시간보다 1시간 더 초과해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자, 그만큼 대국민 소통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어제 기자회견의 화두는 무엇이었나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총 22개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그만큼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날 기자회견의 주제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던 만큼 민생 경제 관련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일단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두고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네. 동시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또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밭에 씨앗이 없으면 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가을에 수확을 하면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는 기존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 밝혔는데요.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후 야당뿐 아니라 투자자 반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 어제 나도 개미 투자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주주 기준 굳이 강화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한 입장도 직접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직접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정부가 신속한 석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 차이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사태가 좀 확대 해석되는 것에는 경계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도 있다. 미국 정부를 향한 불편한 감정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정치 현안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3대 특검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입장도 직접 밝혔어요. 네, 아무래도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과연 이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정치권의 관심 굉장히 많이 쏠렸는데요. 우선 특검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특검 수사 기한을 줄이거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히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죠.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그게 왜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삼권 분립 훼손이다, 이런 야당의 시각, 이거 분명한 오해라는 겁니다. 삼권 분립의 목적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국민 주권을 대변하는 이 국회가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시각인 것이죠. 이 대통령은 사법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여당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과 입장이 같은데 그러면서도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수 있다 이런 뜻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예. 자,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의 그 훈훈했던 분위기 싹 사라졌습니다. 우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배기를 두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배길이었다. 예,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100일간 무엇을 했는지 또 미국에서 무엇을 받아왔는지 코스피 5천은 어디로 갔는지 또 기업들이 대한민국 떠나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앞서 회담에서 여당이 양보하고 야당과 협치하라고 했던 이 대통령 모습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실종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지난 100일을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A약점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 회복에 마중물을 마련했다. 또 얼어붙은 내수 경기가 온기가 돌고 있고 또 경기 지표도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코스피가 신고점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 이제 남은 4년 9개월간 풀어야 할 숙제들도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평가 아무래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데요. 이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우선 같은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해보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기 레임덕 논란 일었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지지율 추이 보면 대체로 60% 내외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지표 면에서도 최근 주식시장 반등하면서 이 대통령이 공략한 코스피 5천 시대 기대가 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죠. 여의도에서는 여야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북한, 중국 등 주요국들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내외적인 갈등 국면에서 민생 외교 어떻게 조율할지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종식 단일 대오 외쳤던 민주당인데 때 아닌 지도부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도화선은 이른바 더 센 특검, 더 센 3대 특검법을 둔 여야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10일이죠. 수요일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서 특검법 두고 이견을 좁히는 협상을 진행했었거든요. 네. 이날 굉장히 긴 시간 논의 끝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이 증언폭을 줄이고 대신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수용한 셈인데요. 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여야 협치 성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악수를 나누는 사진도 같이 공개가 됐죠. 예. 그런데 문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져온 이 협상안에 정청래 대표가 퇴짜를 놓았다는 겁니다. 정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안 이거 지도부 뜻 아니다. 내가 곧바로 재협상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후 정치권에선 정청래 김병기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따서 이른바 청병 갈등설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 간의 공개적인 충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같은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두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는 거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아예 없었던 전례는 아닙니다. 과거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했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반대하니까 합의 사흘 만에 번복했었거든요. 네. 다만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이미 계파 갈등이 선명했던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게 모두 친명계로 채워진 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일에 이런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점입니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굉장히 억울한 표했는데요. 요약하자면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이걸 마치 원내대표 독단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네. 김 원내대표 SNS 통해서 협상 과정에서 당 최고위와 법사위, 특위와 수시로 조율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사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특검의 기간 연장 이거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내란 진상규명이라는 당의 원칙과 위배되는 협상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원내 지도부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 이 상황을 두고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나도 사실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지도부 내 갈등이 봉합이 된 상태일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한 비판이나 저격 삼가는 모습입니다. 예. 또 정청래 대표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부덕의 소치다. 우리가 싸우면 야당만 좋다. 이렇게 갈등 봉합을 시도했는데요. 특히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 당과의 차이보다 크겠냐.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지 않냐.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미묘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응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총회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정청래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 이렇게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원 출신으로서 굉장히 젠틀하고 감정기복 적은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정청래 대표도 아니고 정청래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 사이 감정의 교류이 결코 얕지 않다는 걸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실제 제가 민주당 한 의원을 만났는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계속 휴대폰만 만지면서 정청래 대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와 통화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굉장히 경로 상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촉구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미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민주당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한 분노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원석 원내대표와 협상했다는 게 당원들의 분노를 키운 모습인데요. 네. 지난 화요일에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비꼬는 영상이 한 언론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예. 이후 여권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거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에 이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송원석 원내대표와 협상한 게 자질이 없는 거다. 원내대표 사퇴해라.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도 이 분란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분란을 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협치 파기 이렇게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을 민주당이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은 사실상 이 협상의 파트너십, 여야의 신뢰관계를 산산조각 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야당을 극우당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강선 당원들의 의견에 휩쓸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은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충청도 대통령은 김어준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 네. 김어준 씨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뒤집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가을 들어 여야 갈등에 더해서 여당 내부 분란까지 표출되면서 앞으로 여의도 분위기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 갈등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필요한 정보들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요. 꼭 함께 들어주시고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마른 담뱃잎의 단단한 줄기를 뜻하기도 하고 또 남을 해코지하거나 헐뜯을 만한 거리를 뜻하기도 하는 세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고갱이, 꼬투리, 뒷담화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꼬투리입니다. 마른 담뱃잎의 단단한 줄기를 뜻하는 경우에는 담배꼬투리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참고로 담배꽁초를 가리켜 담배꼬투리나 담배꽁치 등으로 말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 남을 해코지하거나 헐뜯을 만한 거리의 뜻으로 쓰이면 그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나를 괴롭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용의자의 말에서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이리저리 질문을 던졌다 같이 표현할 때는 꼬투리가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실말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도와 전북 지역에는 50에서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전남, 경상남북도에는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 제주도와 서해 5도, 그리고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 곳에 따라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클 수 있으니까요.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8도, 대전, 대구, 광주, 강릉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제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아직 제주 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궁금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 라디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명에 대해서 그 증상과 치료 방법까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미리미리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태우고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한 전세기가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도주했다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영장심사도 오늘 다시 열립니다. 사법개혁 대응 등을 논의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의 입법 권한이라며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망언을 했다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는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오늘 뉴스 빠뜨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뉴스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 미국에 구금돼 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네,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고요. 구금된 지 일주일 만이에요. 네. 가족분들이 정말 너무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 한 명은 개인 사정상 미국에 잔류를 하기로 택했고 그러면 이제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이민 관련 재판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건데 여기에도 우리 정부가 좀 필요한 영사 조력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예정이고요. 네. 한국인 그래서 총 316명 여기에다가 외국 국적자 14명 포함해서 330명이 탔습니다. 미국 동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 2시 18분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3시 18분에 호송버스 아니라
일반 버스로 네. 탔고요. 8대에 나눠서 타고 출발을 하고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를 탑승을 한 거고 수갑을 안 찬 상태로 그리고 평상복 차림으로 떠났습니다. 그 현지 취재진들도 좀 모여 있었는데요. 취재진들에 따르면 그 기자들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제 뭐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지친 모습도 역력했고요. 또 조기 중 워싱턴 총영사 손 부여잡으면서 감사를 표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NBC, CBS 이런 미국 주요 방송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취재하러 왔어요. 사태 수습을 위해서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면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도 전세기에 동승했습니다. 네, 다들 다행히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게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 네. 안 되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사실 우리 기업들도 좀 많이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 네. 위축이 됐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들을 위한 미국 비자를 새롭게 설계하는 논의에 들어갔다고요. 네, 사실 이번 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골마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비자 제도 개선하기 위한 워킹 그룹 실무 협의체 구성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면담했잖아요. 거기서 이 워킹 그룹을 한미 간에 신설하자라는 걸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외교부 본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도 관련 협의를 가졌고요. 그 워킹 그룹에는 국무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부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자 얘기를 하겠죠. 그 어떤 미국 정부의 명확한 규정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침이 필요할 거고 우리 전문 인력들의 단기 출장용 비자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또 사실 이 취업 비자라든가 단기 출장 비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민원을 넣었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였어요. 네. 이번에 원래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봐야겠고요. 근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된다. 예.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지 말아라.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더 이상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이건 맞는 얘기죠. 취업 비자 해서 가는 게 맞아요. 관광하러 간 게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비자를 또 안 내줬던 것도 미국이고. 그렇죠. 근데 오라고 너희 기술자가 필요해 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에 대해서 미국도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지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뭐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이제 매듭을 짓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미국 갈 때 이때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워낙에 그렇죠. 그 미국의 이민 당국이나 그런 게 되게 까다롭기도 까다롭잖아요. 네. 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요게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실제로 불이익이 없는 건지 지켜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네요. 일단 이번에 이 구금 되셨던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미국 갔을 때 불이익 없길 네. 바라겠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네. 않도록 사건이 잘 매조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성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 혁신당 결국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예, 그 서왕진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리고 조국 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 반드시 그 길을 걷겠다라면서 의지를 다졌고 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도 서두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그런데 뭐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결국의 조국, 또다시 조국 뭐 예. 이렇게 된 거고요. 조국 원장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특별사면 한 달 만에 생각보다 빠르게 당의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네.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이제야말로 진짜 정치력을 보여줄 시험대에 섰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조국혁신당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답보 상태의 지지율 보이고 있고 예.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 여기에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성비위 사태를 수습하는 거. 이것도 조국 원장의 과제가 될 텐데 사실 성비위 사태라는 게 이걸 따로 떼고 볼 수도 있지만 떼기가 어려운 게 1020 세대가 어떤 조국혁신당의 그 비호감을 갖는 그 감성이 기득권, 기성세대의 그런 낡은 감수성을 싫어하는 네. 그런 혐오 정서하고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사건적으로는 분리가 될 수가 있어도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조국 원장으로서는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 그때 야당으로서 이 대여 투쟁 어떤 투쟁력을 전투력을 키우는 걸로 존재감을 올릴 수 있었지만 네.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좀 공간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타개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이번 주까지 비대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혁신당의 방향타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험대에 오른 조국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과연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무려 56일 만에 체포된 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이 구속될지 말지 오늘 다시 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심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삼부토건 측이 2023년 5월쯤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 속여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그 1,000원대였던 주가가 2달 뒤에 5,50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네, 이 이기훈 부회장 신병이 확보가 되면서 이 부회장이 주도했던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네. 여기도 주가 조작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 이 두 회사에 이기훈 부회장이 엮여 있고 예. 중심이 되고 있고 이 두 회사 모두 우크라이나 관련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똑같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은 같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 두 회사의 관계를 특검이 한 몸처럼 보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또 웰바이오텍 주식을 사고 팔아서 여기서도 수천만 원 수익을 벌어들인 점도 좀 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법원이 항상 영장 그 발부 뭐 얘기를 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걸 되게 중시해서 보는데 이미 도주 전력이 있어요. 네. 뭐 밀항시 도도하고 56일 만에 은신하다가 그렇게 체포가 됐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네. 자,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될지 이걸 좀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특검이 일단 김건희 여사는 그때 공직자가 아니었고 일반인에게 원래 개방이 안 되는 곳인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능유적본부의 허가를 얻어냈느냐 요거를 규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경복궁, 창덕궁 이런 궁궐하고 조선 왕릉, 종묘를 다 국능유적본부가 관리를 해요. 네. 종묘도 국능유적본부장 허가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건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 행사의 경우 허가를 받은 걸로 봐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직속으로 이렇게 해버렸는가?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능유적본부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방문 일정 통보받고 이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사적 모임을 할 거면서 마치 국가원수 방문에 준하는 주요 행사로 이렇게 오해하게끔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이 행정을 좀 눈을 가렸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특검은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을 또 검토 중인데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밑에 그 국능유적본부랑 그 공무원들을 속였으면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던 그렇게 되면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김건희 특검팀이 다시 통일교 관련 압수수색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갔어요. 천주평화연합 전국 5개 지구 등 7곳 이게 다 통일교 유관단체인데 어제 압수수색 진행을 했고요. 영장 내용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둔 2022년 12월께 통일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배포하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거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행위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까지도 영장에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검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란 의혹 수사하는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검법 10조 3항에 따른 일입니다. 이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을 하기로 하고요.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특검이 설명을 했어요. 네, 1차 수사 기간이 원래 오는 15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90일이면 그때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다음 달 15일까지로 예.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하고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뭐냐면 공판전 증인신문. 이게 수사기관에서 이분들을 불렀어요. 참고인 조사해달라고 불렀는데 출석도 안 하고 진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러면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을 해서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라도 증언을 모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팀 설명은 뭐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고 그 당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하고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서 이런 의원들 지목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소환이 안 되니까 네. 대신 이런 방법을 택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에서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미국의 한 대학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맞고 숨졌어요. 네, 지금 이 일 벌어지자마자 전 세계 SNS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18살 나이에 보수주의 정치운동 티파티 활동가 윌리엄 몽고메리하고 함께 터닝포인트 USA라는 걸 설립을 했고요. 이때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한 게 2012년이었는데 이후에 2016년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되니까 굉장히 트럼프 지지 운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 친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측근 이렇게 뭔가 어떤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청년 스피커 이렇게 이름을 알렸고 근데 이 찰리 커크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게이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흑인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걸 보면 무서워한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페미니즘을 거부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좌파는 붉은색 주로 이사하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좀 강성한 발언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신념을 떠나서 어쨌든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긴 했어요. 그리고 참 인생사 공교로운 게 총기 소지 허용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항상 총은 생명을 살린다. 예. 라고 총기 사용을 옹호했고 이때 총을 맞는 순간에도 총기 사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미국 당국은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제보를 당부하고 1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어요. 수년간 급진 좌파가 찰리와 같은 훌륭한 미국인들을 나치와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자에 비교해왔다. 라면서 이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 당국이 경호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 전에는 9.4일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살아남았는데 이번에 단 한 발 발사로 바로 사망으로 이어진 거였고 그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현장 확인을 해보면 그 꽤 먼데 네. 명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경호 쪽에서도 이게 되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일정에서도 막 여러 가지 추가 조치를 미국 측에서 막 시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이 사건을 보고 극단적 당파주의와 과격한 정치적 언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과연 미국만의 일인가 싶은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좀 어떤 극단주의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미국이 이번에 이제 SNS 검열을 좀 더 하겠다는 식으로 네. 예고를 했어요. 네. 그 전에도 원래 이제 뭐 중국 유학생이라든가 SNS를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게 더 될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 귀 질환 중에서 어지럼증과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도 좀 해보면 어떠냐 이런 요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귀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또 이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이명이 귀에서 뭐 이상한 소리나 잡음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명은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것 때문에 집중이나 휴식이 참 어렵거든요. 특히 조용한 공간일수록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이 괴롭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힘들다. 이 중에 이명이 큰 원인입니다. 이명은 밤에 두드러져서 불면증 또는 뭐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피로감이 누적이 되죠. 계속 귀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책을 읽을 수도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업무를 할 때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시간 이어지고 장기간 지속이 되면 기억력 또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주죠. 거기다가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니까 이거 큰 병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고 또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니까 아주 그냥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명은 종종 이 소리를 잘 못 듣는 난청이나 현기증 또 두통 이런 것들과 동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난청과 동반이 되면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의 괴로움이 아주 커집니다. 아, 그렇네요. 불편함에 이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상당히 난처한 질환인데, 자, 오늘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이 귀 관련 질환 가운데 이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낼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라디오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명의 증상부터 규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소리만 들리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증상이 나오면 이명인 건가요? 네, 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귀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라고 느끼는 상태를 이명이라고 하죠. 흔히 삐 소리 또는 또 웅웅거리는 소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단순히 잠깐 느끼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이 된다면 이건 치료가 필요한 그런 이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이제 삐 소리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웅웅 소리도 있고 환자들마다 느끼는 소리가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 편인가요? 조금씩 다르죠. 대부분은 이제 삐 소리로 많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기차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데 네.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맞았을 때 삐 하고 나는 그런 소리 비슷하게 나고요. 저음에 웅웅거리는 이런 소리도 있고 또 매미 소리 같이 났다 안 났다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합니다. 또 심장 박동과 비슷하게 리듬감 있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는데 이때는 혈관성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막 이명이 뭐 일상적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가끔씩 나타날 때도 있지 않나요? 저도 귀에서 뭔가 삐막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누구나 다 이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을 대부분 다 느껴봅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로 괴로운 이명은 인구의 약 10에서 15%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또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요즘은 그 이어폰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서도 이 이명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뭐 혈관성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셨고 소음이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 또 이어폰 사용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이명의 원인을 좀 주로 알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귀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 청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노화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명이 동반이 되거든요. 이 외에도 원인은 아주 다양하죠. 그러니까 귀 속에 질병이 생겼을 때 한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한 20%, 소음에 노출되면서 오랫동안 장시간 큰 소음에 노출되면서 이명이 생긴 경우가 한 15%, 또 두경부 외상, 즉 머리 쪽에 외상을 받은 경우가 한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외이염, 중이염, 또 약물이나 스트레스, 피로, 또 음식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명 환자의 약 30% 정도는 뚜렷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같은 전신 질환도 연관이 되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받는 또는 크게 받는 이런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귀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청신경 종양 또는 뇌 질환 이런 심각한 원인도 이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려 이 30% 정도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이명은 내가 이명인지 아닌지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이제 청력 검사를 하죠. 이거보다도 먼저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물어서 질문을 많이 하죠. 소리가 언제 나느냐, 어떤 상황에서 나느냐, 얼마나 지속되느냐, 일상생활에 얼마나 해를 주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이 청력 검사에서는 순음, 어음 이런 청력 검사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소음에 노출된 정도가 얼마나 있는지 또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뭐가 있는지 또는 두경부 외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전신 질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CT나 MRI 같은 이 뇌와 귀를 확인하는 영상 검사도 할 수가 있죠. 또 이명은 다른 심각한 질환과 동반돼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별 진단,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으면 완치는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제일 괴로운 부분이죠. 이 완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청신경, 즉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청신경 세포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치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증상을 조절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돕는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물을 쓰거나 또는 보청기를 이용하거나 이명 재훈련 치료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명에 적응하고 또 이명 때문에 생기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치료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가장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약물 치료인데 그렇다면 좀 약물 치료라고 하면 어떤 약이 있습니까? 이명을 직접 치료하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죠. 네. 이명이 나타나게 된 원인 중에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면 이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용이 되는 거죠. 항불안제
항산화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기저질환,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또는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있으면 그것부터 이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빈혈 같은 게 있어도 이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 질환들은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명 치료에 대한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이 약물 치료에 들어가는 이 약 자체도 뭐 우울함이나 이제 불안함을 좀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라면 상담 치료도 좀 심리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명이 심리적인 요인과 큰 연관이 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스트레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럴 때 이명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소리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다시 이명을 더 크게 만드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 또는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담은 이명이 큰 병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병이 오는 그런 전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명을 치료하는 이 정확한 약이 없다면 아직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좀 덜 느끼기 위해서 보청기 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난청까지 동반이 된 경우에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보청기가 도움이 되고 또 이명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청기를 통해서 외부 소리를 키우면 상대적으로 귀에서 나는 소리, 이명이 좀 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소리로 이명을 가리는 이 차폐기 이곳은 크게 권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청력 상태, 즉 지금 내가 들려지는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맞춤형으로 보청기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명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이명 재훈련 치료가 있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이죠? 네. 발음이 생소하죠. 이명 재훈련 치료. 이것은 상담과 소음 발생기를 병행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제 소음 발생기는 이명보다 조금 작은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방법입니다. 뇌가 점차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서 이명에 대한 반응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면 환자는 이명 소리를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겁니다. 치료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고요. 이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의 약 4분의 1, 25% 정도는 증상이 아주 크게 호전이 되고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일부 환자는 개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불면이나 우울 같은 이런 합병증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명 재훈련 치료 이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명을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진단 이후에도 완전히 또 완치가 쉽지 않은 만큼 일단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방 방법도 있을까요? 우선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 이명을 완전히 예방한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이명이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잘 해야 되겠죠. 우선은 장기간 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많이 나는 작업장 이런 데에서 일할 때는 귀를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어폰을 이용해서 큰 데시벨 아주 큰 소리를 듣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을 내가 좀 더 멋있게 들어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면 이명이 발생합니다. 또 스트레스도 이명과 연관이 있고 과로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죠. 또 술, 담배, 카페인은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게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또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공부할 때 공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잔잔한 음악 이런 것들을 틀어놓는 것들은 도움이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집착해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내 귀를 조금 아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겠네요. 자, 끝으로 그럼 이명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점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네네. 자, 이명은 말이죠.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누구나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고 대부분은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완치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또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이명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이 불안을 좀 없애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 관리가 치료만큼 중요하니까 스트레스 또는 과로 이런 거 피하시고 아주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이걸 좀 열심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것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면 충분하게 이명에서 조금 해결되면서 삶의 질을 회복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이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8043님, 귀에서 소리가 들려도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명이 생기면 병원에 꼭 가야 할까요? 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죠. 일상적으로 살 수 있고 그 내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냥 지내셔도 되지만, 이게 반복되고 점점점 소리가 커지거나 또는 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동반될 경우, 이럴 때는 병원을 꼭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신경에 문제가 더 커져 있거나 메니에르병 같은 질병이 연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명이 오래되면 수면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러면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병원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죠. 네. 자, 3317님께서도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돌발성 난청을 치료했는데도 여전히 이명이 들려서 힘듭니다. 왜 지금까지 이명이 들리는 걸까요? 네, 이 돌발성 난청 치료가 제 시간에 잘 안 되고 또는 시간을 놓쳤거나 또는 제대로 치료가 덜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겼다면 이 돌발성 난청만 치료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의 소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명 재훈련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2725님께서도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소 이명을 달고 살지만 근력 운동할 때나 아니면 식사 후에 유난히 이명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려서 괴로울 정도입니다. 이명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이유, 혈액 순환이 빨라서일까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운동할 때나 식사 후에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혈액 순환의 변화가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커지니까 거기에 또 집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명이 더 커진 것처럼 자꾸 더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운동을 하면 심장에서 심박동수도 빨라지고 혈액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이명 소리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되게 일시적인 거지만 조금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더 같이 동반되면서 심해지더라, 이럴 때는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게 아니고 잠시 동안 이렇게 좀 크게 들린다 일 때는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또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톡톡 라디오 주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에 관해서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계신데요. 데일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듣고 저는 여행 안내서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창고마비의 가을이 왔습니다. 네.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 이렇게 좋은 날. 너무 미소가 만연하셔가지고. 네.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 저 이렇게 좀 여행하기 좋은 날이 쭉 이어지니까 진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가볼 곳 경기도 수원인데요. 가깝죠? 서울에 계신 분들한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마 더 귀가 솔깃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원 화성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선선하면 걷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원 화성은 그런 면에서 산책하는 코스로 2위로 꼽혀도 아쉬워 할 만큼 네.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성곽을 따라서 길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걷는 걸음 하나하나마다 운치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옛 성벽과 도심의 빌딩도 좀 어색함 없이 잘 조화를 이뤄서 그 매력 역시 보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수원 화성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 우리나라 건축 역사에서 독보적인 건축물로 손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성곽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명령을 받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설계를 했고 또 최재공 선생이 축성을 맡았습니다. 1974년에 착공을 해서 1796년에 완공을 했는데요. 이 둘레가 약 5.7km, 성벽 높이는 4에서 6m 정도, 또 땅속 깊이가 1m 정도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네. 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는데요. 동쪽은 창녕문, 또 서쪽은 화서문, 또 남쪽은 팔달문, 북쪽은 장안문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지휘하는 서장대와 동장대가 있고요. 5개의 포루 그리고 강루 등을 포함해서 성벽과 건물 모두 다 완공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구조를 들어보니까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중간에 장마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 만에 이걸 다 완공을 했다고 3년이 합니다. 안 걸렸네요. 네. 지금처럼 첨단 기술이나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사람의 손이나 그 기구 등을 이용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이 화성을 완공하는데 30개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건축입니다.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고 제가 또 제일 또 친한 친구가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 얘기 들으니까 이 산책도 하고 이 멋진 건축물 화성 보러 수원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원 화성 설계 업적도 대단한데 일단 어디서 출발하면 될까요? 수원 화성. 네, 이 수원 화성 여행의 첫 걸음은 화성 행궁에서 시작합니다. 네. 행궁이란 게 왕이 전란을 피해서 잠시 머물거나 또 나들이 할 때 묵을 수 있게 임시 궁궐을 만든 걸 말하거든요. 이 화성 행궁은 화성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정조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행궁은 입장료가 있는데요. 어른 2,000원, 청소년 2,500원, 그리고 어른이 2,500원, 청소년 2,000원, 그리고 어린이가 1,000원입니다. 행궁을 잘 둘러보려면 화성열차, 이 공식 명칭은 화성어차인데요. 화성어차는 수원 화성의 주요 관광 명소를 순환하는 관광열차입니다. 순종이 타던 자동차와 또 조선시대 국왕이 타던 가마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화성어차는 연무대에서 출발해서 수원 화성의 주요 군사시설을 좀 둘러보고요. 그리고 다시 연무대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운행 시간이 한 20분이 채 안 되거든요. 객차는 세량으로 꾸려져 있는데 한 번 탑승할 때 36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시속 한 20km 내외로 빠르지 않게 운행을 하거든요. 남녀노소 부담 없이 타기에 좋습니다. 또 중간중간 음성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궁금한 곳에서 이렇게 그 음성 지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좋고요. 네. 화성호차는 오전 9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월요일은 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른은 6,000원, 또 청소년은 3,500원, 또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2,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됩니다. 탑승료를 내면 됩니다. 또 수원 화성에 있는 4개의 문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화성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장안문인데요. 예. 4대 문 중 북문에 해당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남문을 정문으로 삼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수원 화성은 좀 특이하게 북문이 정문입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데 되게 좀 재미있어요. 이 정조가 한양에서 수원으로 올 때 이 장안문을 먼저 만났대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네네.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지나쳤으니까 여기를 정문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북문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문이 됐다고 합니다. 문 밖으로 항아리처럼 둥글게 옹성을 쌓아놨거든요. 좀 견고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장안문은 딱 첫인상이 전반적으로 좀 크고 또 위험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안문에서 서쪽으로 가면 화서문이 나오는데요. 이 화서문은 전쟁을 겪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놔서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화서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팔달산 정상에 세운 서장대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화옥문과 방화수려정을 지납니다. 또 동문인 창룡문까지 닿는데 여기서 방화수려정을 좀 더 꼼꼼하게 보면 좋은데요. 일단 이름이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논인다. 이렇게 좀 예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방화수려정과 화옥문을 수원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좀 그런 곳으로 유명한데 이 방화수려정을 돋보이게 하는 게 반달처럼 생긴 연못입니다. 예. 그 계절마다 또 보는 위치에마다 그 모습이 참 다르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인증샷이나 아니면 특별한 날 기념사진 찍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남문인 팔단문 밖은 전통시장으로 유명한데요. 팔달문 시장, 수원 영동시장, 또 지동시장 등 여러 시장들이 좀 발달을 해 있습니다. 특히 팔달문 시장이 정조가 팔도의 여러 장사꾼들을 불러들여서 만든 그런 시장이라 특별하고요. 이 동장대도 또 가봐야 하는데 그 앞에 국궁으로 활쏘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10발씩 쏠 수가 있는데요. 진행 전에 한 5분 정도 활쏘기 쏘는 법을 배우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주몽의 후예라고 해서 뭐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우리 궁사들이 금메달도 따고 뭐 성적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활쏘기가 처음인 분들도 이 국궁 쏘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잘 쏘세요. 관역을 탁탁 잘 맞추십니다. 예. 그래서 1회에 한 3,000원 정도니까 이곳 가시는 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한번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4개 문마다 의미가 다 있고 방화수리정도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뭐 국궁처럼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야, 가족 여행 가기에도 좋고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데이트 코스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또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2가지가 있고 또 이 수원 화성 바로 옆길이 좀 유명한 길이에요. 요새 무슨 리단길 그러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그 리단길에 합류해 있습니다. 예. 행리단길이 있는데요. 옛 건물도 그대로 볼 수 있고 또 겉모습은 옛 건물이지만 안은 또 새롭게 바꿔놔서 그런 재미도 2가지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좋고요. 2가지 먹거리. 왕갈비와 통닭인데 네. 일단 왕갈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갈비와 좀 뭐가 다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양념이 다릅니다. 이 보통 갈비가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 수원 왕갈비는 간장 대신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제염이라는 소금이 쓰이는데요. 이 제염이 천인염을 물에 녹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이 제염입니다. 그래서 제염과 설탕의 비율이 6대1로 맞춰서 여기에 후추 또 참기름 다진 마늘을 좀 버무려서 양념을 만드는데요.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정말 달짝지근하기도 하면서 고소하다가 마지막에 이 마늘 맛 때문에 매운 게 탁 하고 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맛을 자랑하는
왕갈비가 되겠습니다. 네. 왕갈비 가격이 꽤 나가요. 뭐 1인당 거의 한 10만 원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조금 부담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젓가락질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까지 걱정하게 되는 네. 그런 왕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크기가 좀 남다릅니다. 보통 일반 왕갈비라고 하는 것들, 일반 갈비라고 하는 것들이 한 5cm 내외인데 예. 근데 이 수원 왕갈비는 보통 10cm가 넘어갑니다. 진짜 왕이 크네요. 네. 그래서 이 뼈를 잡는 그 감각, 네. 왜 소위 그립감이라고 이야. 하잖아요. 그 그립감이 아주 남다릅니다. 뜯어먹는 그 맛있죠. 네. 근데 아까 그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양념 맛과 그리고 그립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네. 그렇게 두 가지고요. 자, 이제 통닭 맛을 한번 봐야죠. 이 여러 통닭집이 쫙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아예 통닭 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기름이 가득 찬 커다란 가마솥에 이 닭을 튀겨내거든요. 한 2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딱 6분만 튀겨내서 손님상에 나갑니다. 이 조각을 내서 튀기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내거든요. 이 가마솥으로 튀겨내서 그 바삭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한 조각 입에 딱 넣어서 씹으면 바삭하는 소리가 입안 가득 약간 머리를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식당 안에 곳곳에서 바삭바삭거리거든요. 네. 마치 난타 공연장 와 있는 그런 착각까지 들게 할 만큼 아주 바삭함이 남다르고 그리고 바삭함이만 한 건 아닙니다. 이 속살은 또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식감이 아주 재밌습니다. 또 맛도 인상적인데요. 이 담백한 듯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아주 줄타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닭똥집이 서비스처럼 나오는데 이 무조건 이 닭똥집은 선호 여부를 떠나서 꼭 맛보셔야 합니다. 한번 맛보시면 닭똥집 팬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야, 서비스로 나오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맞습니다. 이야. 배고픕니다. 네, 빨리 저도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수원의 맛까지 살펴봤고요. 수원 말고 또 다른 곳 가본다면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전북 익산으로 가볼 건데요. 네. 익산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도시 익산이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서 익산하면 뭐 교통의 요지, 보석의 도시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익산이 세계 유산도시라는 것으로 거듭난 것을 현장에 가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익산의 세계유산은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인데요. 익산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도 이 그동안 공주나 부여의 이름값에 밀려서 약간 좀 뒷전인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하지만 익산의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분명 그 가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 백제 역사 유적지는요. 주변국과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이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입니다. 건축 기술부터 예술이나 종교 등 뭐 백제 후기의 문화적 독창성이나 그리고 역사적 가치 등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익산 미륵사지는 금마면에 있는데요. 미륵사지 입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큼지막한 인증석 석비가 딱 서 있습니다. 미륵사지는 백제 최대 사찰터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익산 미륵사지는 석탑이 국보 11호입니다. 네. 백제 무왕 때 걸림판 국내 최대 석탑인데요. 미륵사지는 서동요 또 선화공주와 수뇌보로 알려진 무왕의 깊은 불심 그리고 백제 문화의 융성을 담아낸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규모나 사연에서 백제의 전성기를 엿보기 딱 좋습니다. 또 미륵사지는 유일하게 3금당 3탑을 하고 있어서 독특한데 이 금당이란 게 절의 중심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절터가 영화로웠을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천년 세월의 돌덩이들을 통해서입니다. 일단 서탑인 미륵사지 석탑이 해체한 다음에 복원을 했는데요. 네. 일제강점기 때 붕괴를 막기 위해서 무려 185톤의 시멘트로 보수를 하는 바람에 원형이 크게 훼손됐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전체 한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석탑을 한 6층까지만 복원을 해놨습니다. 네. 또 미륵사지에는
1990년대 초반에 복원한 동탑과 보물 246호인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등이 있는데요. 예. 동탑에는 사찰터에 남은 옛 돌의 흔적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당간지주 역시 미륵사지의 독특한 가람 배치를 말해주는데 당간지주는 깃발을 거는 장대를 당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당간을 지탱하는 한 쌍의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외부 유적들을 포함해서 미륵사지에 가기 전에 또 국립 익산 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이 박물관에는 미륵사지에서 출토한 유물 19,000여 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역사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선조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뭔가 세계유산 도시 익산인 것 같은데 익산에 대해 짧게 한번 조금 더 가볼 곳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뭐 가볼 곳 왕궁리 유적도 그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사실 좀 전에 수원에서 왕갈비와 통닭을 얘기하면서 먹거리 소개해드렸는데 익산도 먹거리가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하나만 딱 추천해주고 가시죠. 익산 차로 가시는 분들, 네.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실 거잖아요. 예. 익산 미륵사지 천안 휴게소에서 꼭 맛봐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익산이 원래 고구마가 유명해서 네. 지난주에 고구마 축제도 있었는데 이 고구마가 들어간 마마 텐동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을이잖아요. 떠나세요. 자, 여행 안내소 오늘 수원 화성과 전북 익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